안녕하세요. 네. 예, 학림에서 인문운수를 가르치는 손봉우라고 합니다. 우선 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저는 여기에서 2007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었고요. 2007년 한림논술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경력은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치 미래탐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계 한림논술하고, 그리고 학교 출강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조금 하면서 얻은 건 경력인데요. 대신 머리카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탈모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드릴 말씀은, 올해 논술 일정이 어느 정도 조금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논술 일정 분석들과 그다음에 제 강의 소개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우선 그 책자 받으신 게 있을 텐데, 논술의 길이라고. 이 책자를 보시면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있는 일정들을 제가 PPT에 조금 크게 띄워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참 이거 오타 하나만 조금 바로 잡고 갈게요. 이게 뭐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거기 7페이지 보시면은 수시 1차 때 보면 11월 1일 날 서경대학교가 그 아마 월요일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을 한번 보자. 날짜가 그쵸? 월요일이 아니라 이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월요일 일요일로 바꿔 두시면 돼요. 예. 나머지는 큰 문제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일정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아까 그 7페이지에 있는 수능 보기 전에 이게 논술 시험 일정인데, 어, 우선 하나 좀 이제 눈여겨볼 건, 성신여대하고 연세대학교가 시험 일정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얘네 학교가 작년에 9월 말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0월 달로 옮겨졌는데, 뭐 그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추석 때문에. 추석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이 좀 늦었는데, 올해는 추석이 9월 말에 있어서 뭐 교수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 일정들이 조금 뒤로 미쳐졌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홍익대학교하고 성신여대가 논술 시험 일정이 겹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시험 시간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날짜에 겹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자, 우선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냐? 살짝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대비.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홍익대학교가 최저 등급 조건이,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3합 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합 5로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3합 8하고 2합 5 중에 뭐가 맞추기 더 쉽냐면 2합 5가 더 맞추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자들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이제 수능을 보는 응시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의 감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판단이 돼요. 반면에 성신여대는 작년 대비 경쟁률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성신여대는 최저 등급 조건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합 7로 똑같거든요. 근데 소폭 감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능 응시생이 좀 감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일정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대보다는 홍익대학교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살짝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부터 서경대학교까지 쭉 있는데, 연세대부터 서경대학교까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없다?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들 이제 자녀분들이 6월 모의고사 봤을 텐데, 그 모의고사 등급이 부모님들이 예측하셨을 때 평균 4등급 이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요 수능 보기 전 1차 때 원서를 여러 장 쓰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왜냐? 보통 수능 보기 전에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1차 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등급이 조금 시원찮다라고 하게 되면 1차 때 원서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대는 뭐 이제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얘네는 모든 계열에서 수리논술 문제하고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돼요. 영어 제시문이 은근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통은 2등급 정도까지는 독해가 될 거고 3등급 정도도 가능은 한데, 이게 케바케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수리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수학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냥 간단한 계산에 이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서 언어 지문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문제가 나온 거라, 사실 수학 실력은 보통 이제 3, 4 정도가 적절한데, 어쨌든 합격은 5등급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논술 문제가 결계가 쳐져 있어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균?
수능 최저가 없어요. 애들이 가장 꿈꾸는 건 연대거든요. 수시 때.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 100대 1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한 60대 1 정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게 문제가 결계 쳐져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 보통 이제 학교에서 진짜 왜 내신 최상위권 친구들이 연대 지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로. 근데 걔네들이 연대 떨어지고 본인만 붙으면은 왠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할까 봐 애들이 양심상 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밑으로 가시면 이제 중앙대학교 창의형이 신설이 됐는데 중앙대학교 창의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 조건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현역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수생이나 혹은 검정고시 친구들은 지원들을 못 하고요.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창의형이 뭐가 조금 있냐면은 선발하는 인원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학과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조금 치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연대보다는 100%도 높을 거예요. 경쟁률로 따지면 얼추 한 90대 1 이상? 한 그 정도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대학교는 역시 이제 최저가 좀 없고 뭐 논술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 홍익대학교부터 중앙대학교 창녕까지 있잖아요. 요런 학교들은 당연히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원서 접수하시고 준비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학교의 레벨을 보게 되면 논술 문제가 다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4개 학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하시고 적어도 수업은 4회 이상 따로 듣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홍대든 아니면 뭐 저기 중앙대든. 근데 연세대학교는 개인적으로 나머지 학교들은 한 4회 정도만 들어도 되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가 논술을 좀 어느 정도 배운 친구라 하더라도 워낙 시간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2,400자를 써야 되는데 그 2,400자가 영어 제시문도 있고 수리 논술 문제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풀 수는 있는데 시간 안에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돼 있어서요. 4회차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써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업들이 여기 개설이 되면 4회 플러스 알파 정도 한번 이렇게 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대학교 이하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뭐 약수령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이제 단국대학교가 눈에 좀 보이는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 문제가 좀 어려워요. 가톨릭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쉽고 합격 허수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가톨릭 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92점 정도. 그다음에 단국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문제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국대학교는 나중에 혹시 시험 보러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분량만 다 채워도 나중에 경쟁률이 조금 생겨요. 경쟁력이. 얼추 한 5대 1 안에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얼추 제가 이제 1차 때 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진짜 왜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이따 보게 되면 왜 수능 다음 주에 보는 일정들 있잖아요. 왜 외대나 뭐 중앙대학교 이거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회, 5회. 가톨릭 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 이런 학교들은요 한 3회 정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 좀 드리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 주말에 토요일 날 일정인데요. 학교들이 되게 좀 많죠. 자, 이제 여기서 말씀 좀 드릴 건 뭐냐면은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하고 날짜가 좀 달라요. 인문계열은 21일 날 보고 사회계열은 22일 날 봅니다. 그래서 계열별 날짜가 좀 다른데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탐구 과목 있죠. 탐구 과목을 2과목 평균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해 두면 되게 좋으신 게 얘네 학교 2개를 빼고 나서는 다 탐구를 제일 잘 본 거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얘네 2개만 유일하게 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2하고 3이 나오면은 잘 본 거 2가 아니라 2.5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대하고 경희대 중에 이제 성대 경희대를 동시에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오전 타임이 겹치니까 경희대학교 오전에 보고 성균관대학교 오후 타임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일정상 가능은 한데요. 뭐가 조금 좀 걸리냐면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 계획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제 캠퍼스를 지원한 학생이든 서울 캠퍼스를 지원한 학생이든 논술 시험 장소는 임의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까딱 왜 우리 아이가 서울캠에 지원을 했는데 국제캠에서 시험을 봐버리게 되면 절대 시간 안에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아직까지 발생한 적은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잠깐 있었었고 지금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유의하시긴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경희대 입문의 경우에는 건국대학교하고 시험 시간대가 어때요? 깨끗하게 겹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논술 문제가 좀 잘 맞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경희대 건대 중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거 첫 번째. 그거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디든 합격하면 좋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딘데요? 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잘 맞는 문제가 어딘지를 나중에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강사들한테. 자, 그리고 숙명여대가 눈에 좀 보이는데 자, 숙명여대가 사실은 명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학교들이 같은 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떨어져서 합격 가능성을 되게 높일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특정일 날 많은 대학교들이 몰리면 단점은 뭐냐? 우선 내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조금 제한이 되죠. 자, 근데 장점은 뭐냐면 그만큼 경쟁률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여학생만 지원하죠. 그다음에 다른 대학교들로 경쟁률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착해져요. 2합 5 정도 되고요, 최저는. 다만 단점은 학교 생활이 조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대 다닐 때 그 숙명여대 친구들하고 미팅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9명 나갔었거든요. 근데 숙명여대 애들이 20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대 20명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 애들이 좀 다니면 고립된 섬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외로움을 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제 숭실대학교하고 항공대학교가 있는데 숭실대학교가 최저가 2합 6 정도밖에 안 돼서 한번 뭐 도전해 볼 만한 최저고 다만 항공대학교하고 이렇게 또 일정이 겹치다 보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나중에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이제 11월 22일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일요일 일정이죠. 자, 이 일요일 일정을 보시면은 보통 상위권 친구들은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요 조합을 보기도 합니다. 시험 일정이 충돌되진 않죠. 서강대학교가 다 늦게 보죠. 근데 이렇게 늦게 본 이유가 원래 항상 얘네들이 늦게 본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서강대학교가 고려대학교하고 약간 좀 겹치는 시간에 봤었었는데 고대가 이제 부모님들 아시죠? 얘네 학교가 논술을 한동안 쉬었다가 2014년부터 부활을 시켰어요. 2024년부터. 그래서 2024년부터 논술 부활을 시켰는데 하필 서강대학교 일정으로 들어온 바람에 서강대학교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정을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쓰시거나 보통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또 이제 경희대학교 조합을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이제 경희대학교 보시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은 올해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은 작년까지 3번에서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왔고 확통 문제가 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합격자 평균 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수학 등급으로 따지면 자,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사회계열에서 수리 논술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이건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한 거고요. 문제가 나오면 간단한 사칙 연산만 알면 풀 수 있는 통계 해석 파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을 올해 경쟁률 좀 제가 예측을 해드리면은 사회계열은 100% 늘 거예요. 100% 늘 거고 대신 경희대학교 인문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왜 경희대학교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를 쓴다고 하게 되면 여기 수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을 못해요, 애가.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경희대학교 인문 쪽에 다등학과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소신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또 사회계열하고 어느 학교하고 또 시험대가 겹쳐요. 동국대학교하고 또 시험 시간대가 겹치죠. 심지어 동국대학교는 시험 시간대를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도 경희대학교하고 깨끗이 겹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좀 잘 맞는지 또 따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리고 숙명여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수리논술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학과별로 이렇게 시험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 우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수능 끝나자마자 이렇게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능 보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능 보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수능 보기 전에 해야 되겠죠. 수능 보고 나면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옵니다. 보통 하루 원데이 특강 하긴 하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보통은 수능 끝나자마자 직후 주말에 있는 학교들은 10월 달에 여기 학원에서 수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수업을 4회 정도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고려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 3회 정도만 들어도 돼요.
노출 문제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저 등급 조건 맞추는 게 먼저고요. 성균관대학교 노출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대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4회 이상 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좀 연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이제 넘어가면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주말에 있는 주요 대학 일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뭐 제가 요거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지원할 때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양대학교는 여기 오전 타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두 타임이 있는데, 오전 타임은 맨 마지막에 보셨듯이 수리가 나옵니다. 저 정보 시스템부터 인터컬리지까지. 근데 수학의 적정 등급은 2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이과 쪽에서 수학 잘하는 놈들도 많이 지원을 해갖고 수학 등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학을 좀 잘 못하면은 한양대학교 여기 보면 국어국문학과 있는 시간대 혹은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시간대 요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1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문 2에서, 그러니까 인문 1은 인문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 2는 사회 상경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 2는 경제 수학이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은 안 나오고, 근데 경제 수학이 출제된다는 건 뭐냐면은 수학하고 본질이 가까운 게 아니고요. 경제하고 본질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은 좀 잘 못하지만 경제를 배웠거나 경제 수학을 따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다면 이화여대 인문 2를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최저 2합 5밖에 안 되니까 또. 그리고 외대는 시험 시간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타임으로 보는 거 있죠. 앞타임으로 보는 거는 인문계열이고 뒷타임으로 보는 건 사회 상경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좀 다르냐? 사실 얘네들은 아무 쪽이나 지원해도 상관없는데, 인문계열 쪽은 영어 제시문이 하나 나와요. 보통 한 3등급이면 독해가 되는 거. 그다음에 사회계열은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지 않고 통계 해석 쉬운 문제가 하나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합 4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외대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동덕여대, 세종대학교 등등이 있는데,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작년부터 수리 논술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으니 지원하실 때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요렇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있는 일정들이 있죠. 뭐 11월 29일도 마찬가지. 뭐 중앙대학교, 마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대학교는 창영하고 일반형하고 나눠져 있는데, 원서를 사실 두 개를 다 써도 되거든요. 원서 두 개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중앙대학교 창의형하고 일반형 중에 경쟁률은 당연히 어디가 더 낫겠어요? 일반형이 더 낫겠죠. 3합 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은 창의형보다는 그냥 일반형만 쓰세요. 예. 왜냐면 경쟁률이 확 떨어질 거니까. 그리고 노출 문제 스타일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계열별로 조금 다르게 보긴 하는데, 역시 앞타임이 영어 제시문, 뒷타임이 통계 해석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대는 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글캠을 지원한 친구든 서울캠을 지원한 친구든 다 서울캠에서 같은 문제를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학교 뭐 최저 없고, 그다음에 덕성여대는 2합 7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있는 이 일정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수능 보고 나서 학원에서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일찍 당시 이제 수업을 빨리 끝낼 겁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학원에서 수능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있는 학교들은 이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이제 수능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요 뒤에 있는 일정들은 준비하시면 되고, 단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게, 왜 한양대, 이대, 중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를 골랐다. 그럼 학교가 세 개잖아요. 근데 세 개면은 세 개를 다 듣기가 약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가. 그럴 경우에는 여기 학원에서 수업들을 조금 땡겨서 하는 수업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조금 시간이 되시면 하나 정도 미리 끝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뭐 제 뒤에 강의 소개도 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그 김준석 센터장님 저 설명의 일정도 좀 뒤로 미루고 요 분석만 계속 할까요? 사실 저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네. 농담이고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담 신청자 양식에 상담을 신청하셔도 되고, 제가 다음 설명회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 강의 소개를 좀 잠깐 드릴 텐데요. 되게 또 디테일하게 드릴 건 아니고 전체적인 제 수업 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딱 6개 유형으로 그룹핑이 돼요. 언어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그룹핑이 되느냐? 이렇게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평가하는 문제가 나오고, 자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 견해를 쓰는 문제, 이렇게 총 6개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러면
이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작성법을 배운다면 몇 개의 대학교가 준비가 될까요? 모든 대학교가 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수요일 날 제가 7월 22일부터 그 단기 완성반이라고 수업을 하는데 요 반에서는 무슨 수업을 할 거냐? 바로 이렇게 모든 대학교의 문제 유형들을 범주에 보면 딱 6개로 나오니 그 6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 구조를 잡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제 마스터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대학별로 지원할 때 웬만한 문제가 다 풀려요. 다만 요 수업 8번을 듣는다고 해서 100% 완성된 건 아니고요. 한 80에서 90% 정도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별 수업들을 들으시면서 고득점 답안 작성법들을 추가적으로 좀 배우시면 그게 100이 될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건 한 학생의 답안이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Y고 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Y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말기는 좀 그렇고요. Y고등학교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답인데요. 이 답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합격했었던 친구인데 경쟁률은 당시 196대 1이었고요.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우수 답안으로 게재가 됐다고. 이 친구가 바로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논술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여름방학 때부터 했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어디서부터? 단기 완성반 때부터. 그러니까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대학교 수업들을 바로바로 들을 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 기본 과정들을 잘 닦으면 나중에 대학교 기출문제들을 푸실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논술로 진짜 왜 학교를 한두 개 정도만 쓴다고 하면 그 대학교 수업만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원서를 한 3개 정도 논술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선 기본 과정부터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쪽 들으세요. 예.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심화 실전반이라고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반인데 일요일 날 제가 오후하고 저녁 타임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9월 달 원서 접수까지 얼추 한 8번 정도 수업을 하면서 무슨 테스트를 할 거냐면 아이들하고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가 좀 잘 맞는지 궁합 테스트를 좀 할 겁니다. 보통은 그 대치에서도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저희도 이제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가지고서 대학 군을 나눠 갖고 수업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연고성반, 뭐 서성한의반, 뭐 중경외시반, 경건동반 이렇게 수업들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그룹핑을 하진 않을 거고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학교들끼리 좀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회 때 뭘 좀 테스트할 거냐면 영어 제시문 독해 잘 되는지, 그다음에 분류 문제 잘 푸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텐데요. 조금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드리면 분류 문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오고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서 나오고 외대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애가 분류 문제를 잘 풀어.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사회, 그다음에 외대하고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제시문 독해가 좀 잘 돼. 그러면 연세대학교 한번 지원해봐도 되겠다. 혹은 이화여대 인문원을 한번 지원해봐도 되겠다. 혹은 외대 인문을 한번 지원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회차는 아까 뭐 조영현 선생님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안 분량이 좀 적은 대학들이 있어요. 물론 논술을 배우면 애들이 다 잘 쓰면 좋겠습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애들마다 짧은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짧은 분량의 답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 또 긴 답안의 분량들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로 따지면 몇 자 정도 되려나 600자 이내 정도라고 하면 답안 분량 적은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답안 분량 적은 대학교 문제를 좀 잘 푼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중앙대학교하고 잘 맞는구나. 동국대학교하고 잘 맞는구나. 숙대하고 어느 정도 좀 잘 맞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회차는 분량이 긴 대학교를 볼 텐데요. 분량이 길다라고 하면 기준이 몇 자 정도 되냐? 900자 이상 정도 됩니다. 900자 이상. 그럼 이제 900자 이상의 문제를 우리 아이가 잘 풀면 어느 학교가 잘 맞느냐? 참고로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은 문제가 꼴랑 한 문제 나오고요. 글자 수가 1200자입니다. 1200자. 이 문제 하나예요. 90분 동안. 그럼 우리 아이가 한양대학교하고 잘 맞는 거구나. 그러면 서강대학교하고 잘 맞는구나. 경희대학교 인문하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자료 해석 파트가 있거든요. 통계나 그래프가 메인인 학교. 보통 애들이 논술 문제 중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 간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문제 유형이 도표 그래프 해석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 해석 파트를 조금 잘 풀면 우리 아이가 연대하고 잘 맞는구나. 고대하고 잘 맞는구나. 성대하고 잘 맞는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수업을 제가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7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원서 접수까지 하면은 총 8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1회부터 4회를 제가 몇 번 진행한다? 2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작년에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일부를 조금 이제 제가 여기다 좀 띄워놓은 겁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좀 보면 여기 이제 연대 사회학과 합격한 친구는 제가 왜 학교 출강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 출강 나가서 좀 연이 돼가지고서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쓴 친구는 내신이 되게 좋죠. 이처함 때 9반이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D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입니다. D고 여학생이었어요. 예. 근데 요 친구는 원래 이과 쪽을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3학년 때 진로를 그 인문 쪽으로 트는 바람에 생활기록부는 전부 다 이과 쪽으로 맞춰 있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로 더 이상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서 2학년 때까지 받았던 내신들을 갖다 버리고 3학년 때부터 이제 인문 논술을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 썼던 학교 중에 제일 높은 데 간 거예요. 고대 제일 높은 데 간 거고.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간 친구는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내신은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대학교는 제일 높은 데 가겠다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3개 썼는데 논술로는 제일 높은 데 연대, 고대 한 대 썼습니다. 근데 최저를 한 대 맞추고 한 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한테 배우면 무조건 이 학교 들어갑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어떤 대학교의 논술과 잘 맞는지 레벨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본인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애들이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국어가 최소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2, 3, 4 정도 되면 최소 몇 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 몇 등급 정도는 나와야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논술에서? 4등급 이상은 좀 나와야 돼요. 사실 제가 뭐 5등급인 친구도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이런 친구는 사실 숫자가 별로 안 되고요. 가만히 통계를 재작년 거도 내고 그 전년 거도 한번 내봤더니 평균 4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조금 해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어 예를 들어 5등급 이하면 최소한 4등급 이상은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논술 수업하다 보면요. 우리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4등급 이상 맞췄으면 좋겠고 혹시 만약에 5등급 이하인 친구가 수업을 듣는다면 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4등급 이상 올릴 수 있는지 최대한 그 전략들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짜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첨삭한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점수가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점수가 쭉 3개죠. 맨 좌측에 있는 건 학원 평균이고요. 학원 평균은 중계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전체 평균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점수. 근데 저 점수는 뭐냐면 대치하고 중계 전체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79점은 본인 점수죠. 그래서 점수를 보실 때 절대적인 점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학원 그리고 우리 학원 내에서 본인 점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그 격차가 클수록 우리 아이가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점수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취합을 하고 그리고 물론 아이의 6월, 9월 모의고사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과 그다음에 아이하고 가장 잘 맞는 논술 문제가 뭔지를 좀 테스트해서 나중에 9월 달에 최적의 지원 전략들을 짜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